자, 이제 빛의 2차 결맞음에 대한 이제 세컨드 코헤런스에 대한 것을 하려고 그래요. 세컨드 오더 코헤런스. 이게 왜 안 되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결맞음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응집이라는 것으로 빛의 밝기가 이제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는 것처럼 주로 밝아지는,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밝았다 어두워졌다처럼 빛이 마치 몰려다니는 것처럼, 포톤으로 따지면 포톤이 마치 몰려다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인다, 이런 거를 이제 응집, 몰려다닌다, 그런 것을 이제 응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제 그거 이제 2차 결맞음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결국 뭘 보자고 한 거냐면 이의 코릴레이션, 밝기의 상관관계를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밝은 빛을, 이제 빛이 밝았다고 칩시다. xj 위치에서 밝았어요. 그러면 xk 위치에서 밝은 빛을 보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두 시공간 점의 밝기들 간의 상관관계라고 평균적으로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를 보자는 거예요. 혹은 이제 밝기의 상관관계 혹은 요동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자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동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밝았으면 그러면 그 근방 시간대가 밝더라, 멀어지면 밝기가 어두워지더라라는 거고, 안티번칭이 뭔지 몰라도 어찌됐든 안티번칭이라는 건 뭐냐면 포톤이 이렇게 같이 있지 말고 한 포톤이 있으면 이제 얘네들이 서로 간의 거리가 줄줄이 멀어지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밖에 안 돼가지고 좀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경우에 일단 빛의 밝기가, 그러니까 광자가 검출이 됐으면 그러면 그 근방의 시간에서는 검출이 안 되고 한참 지난 다음에 검출이 돼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그 근방, 일단 밝았으면 그 밝은 그 근방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멀어질 때 이제 빛이 검출이 되는 그런 경우를 안티번칭이라고, 번칭이 아니란 의미로 안티번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러한 안티번칭은 고전적인 경우에는 고전적인 전자기학 이론으로는 예측이 되지 않고 양자 이론에서만 예측이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자빛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집에 대한 고전 이론에 대한 것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차 결맞음 함수는 결국은 뭐냐면 두 시공간 점의 전기장들 간의 상관관계가 이제 1차 결맞음 함수고, 이 두 시공간 상에서의 전기장의 상관관계냐에 대한 걸 사례로 보다시피 이제 영의 쌍슬리 실험과 같이 여기서 밝기를 측정하면, 여기서의 밝기라 함은 이 원 위치에서 이 첫 번째 슬릿의 전기장과 두 번째 슬릿의 전기장 간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결맞음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 결맞음도를 이제 살펴보면 그러면 이제 이 두 전기장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2차 결맞음은 밝기의 상관관계 혹은 요동의 상관관계를 보는 건데, 이 요동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러한 사례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함버리 브라운 그리고 트위스라는 제안한 이제 실험 방법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광원에서부터 나오는 빛들, 걔네들의 두 시공간 상의 점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얘를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빛살 가르기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투가 된 거를 밝기를 검출하고 반사된 거를 밝기를 검출한 다음에 둘 사이에 곱하기 두 밝자
이쪽에서 검출 빛의 밝기의 요동의 곱의 이제 그 평균값을 이제 보자. 그건 할 수 있겠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x1이라는 시공간 상에서의 점과 x2라는 시공간 상에서의 점 각각의 그 밝기의 요동들 두 요동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는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2번째 검출기에서의 밝기란 이제 빗살 가르기 직전,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밝기, 요 R위치, 그러니까 빗살 나눠지기 직전 위치, 나눠지기 직전 시간으로 이제 각각 표현할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돼서 두 시공간 이 밝기의 코릴레이션 펑션은 빗살 가르기로 나누기 직전의 밝기,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아는 거죠? 지난 시간 했던 거 요약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전적인 경우에 대해서 2차 결맞음도 면 그 곱의 코릴레이션을 노멀라이즈를 하면 그거를 이제 2차 결맞음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상적인 단의 경우에 시간에 무관하고 시차가 큰 경우, 그러니까 결맞음 시간보다 무지 큰 시차 하면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겠죠. 굉장히 멀리 떨어졌으니까 결맞음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더 이상 결맞음성이 없는 거니까 두 빛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을 거예요.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얘는 곱의 평균은 평균으로 그냥 바로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노멀라이즈를 하니까 나눠지면 1이 돼서 이제 시간이 무지무지 큰 극한에서 이 2차 결맞음도 함수는 1로 간다라는 거야. 근데 반면에 이제 시차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게 빵이라면, 그러면 완벽하게 이제 코릴레이트 있는, 그러니까 결맞음도가 완벽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결맞음도가 얘가 이제 값이 최대값으로 되고, 네.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 G0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럴 때 2차 결맞음도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양자적으로 계산한 결과들인데, 양자로 계산한 경우에 thermal light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여기가 시차고 결맞음도예요. 결맞음도가 2로 1보다 큰 값을 갖죠. 그에 비해서 coherent state인 경우에는 이제 시차가 0일 때 결맞음도가 1로, thermal state는 시차가 달라지면 감소해서 1로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얘가 coherent state하고 thermal state 응집을 보일까요? thermal state를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coherent state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어디든 별 상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밝은데 거기서부터 가까이 있든 시차가 멀리 벌어지든 상관없이 발견되는 그 밝기들은 일정하다, 뭐 이런 식이니까. 네. 그에 비해서 그 팍 스테이트는 무슨 일단 밝아졌어. 그러면 그 근방은 없다, 어둡다라는 거죠. 그죠? 어둡고 한참 지나야지 다시 밝아진다라는 걸 뜻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고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고, 그 양자적으로는 광자들이 그냥 늘어진 거죠. 한 광자가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 광자는
한참 지나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자 관점에서 고전이면 빛은 항상 무조건 갈라질 수 있죠.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광자인 경우에는 갈라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광자가 많으면 그럼 빛살 가르기에서 나눠질 수는 있겠죠. 갈라진다, 나눠진다. 쪼개진다와 나눈다로 할게요. 광자는 쪼개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광자 수가 많으면 나눠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혼동광처럼 이런 경우에는 터멀 라이트처럼 흑체 복사에서 온 빛 그런 것들은 광자들이 뭉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뭉쳐 다니니까 내가 여기서 발견하죠? 그러면 그 근방에서 발견이 되죠. 그다음에 멀어지면 발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 안티번칭인 이런 경우에는 내가 빛을 발견해요. 발견했으면 그 주변에는 광자가 없잖아요. 한참 지나야지 광자가 나타나죠. 그런 경우. 네. 그거는 이제 아직 다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답을 얘기한 거잖아요. 한참 해야 될 얘기인데 고전인 경우 뭐 그거에 대한 걸 미리 벌써 다 해버린 격인데 오케이. 하여튼 음. 2차 결맞음도가 그러니까 뭘 뜻하는 거냐면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크냐를 뜻하는 거예요. 코릴레이션도가 1이면 없다. 1이면 1인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자, 그러니까 밝기의 코릴레이션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이에요. 밝기의 코릴레이션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 여기서 2 이렇게 있으면 높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 이렇게 되지 않고 떨어지네? 그러니까 처음에 밝은 애가 있으면 그 주변으로는 밝은 애가 점점 발견되기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래 같은 거를 이렇게 뒀으면 이 모래들을 이렇게 뭉치고 한 그런 경우고, 코헤런 스테이트는 어떤 경우 같아요? 뭉치고 아니요, 그냥 쭉 펴놓은 것 같잖아요. 모래를 골고루 이렇게 펼쳐놨다고. 그러면 어느 게 결맞음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모이는 게 결맞음도가 좋은 거 아니냐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상적인 경우에는 위상이 잘 정의되고 이상적인 위상도 앰플리튜드 일정한 그런 경우에는 시간에 무관하게 얘가 1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코헤런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전기장의 크기가 일정하고 위상 잘 정의된 형태 있으면 그러니까 KR-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아니면 스피리컬 웨이브면 구면파에 맞는 그런 위상을 적절하게 가지면, 합당하게 정확하게 가지면, 그러면 얘는 잘 결맞은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잘 맞은 경우, 가장 잘 결맞은 경우가 타우에 무관하게 얘가 G2 값이 1이에요.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맞음 상태가 똑같이 1을 주잖아요.
시차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는 잘 결맞은 빛이고 얘는 시차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의 함수를 가져요. 크기가 크다 작다에도 중요하지만 그거의 형태 꼴, 시차에 따른 함수 꼴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더 중요한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양자 이론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거하고 이제 양자 이론하고 내가 뭘 얘기할 거냐면 밝기에 대한 코릴레이션의 형태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고전 이론에 따르면 코릴레이션 펑션을 이렇게 봐야 돼요. 밝기에 대한 코릴레이션 펑션을. 그러면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시차가 0일 때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거는 양자든 고전이든 상관없어요. 양자도 이런 꼴이라면 콜레이션 펑션의 함수 꼴이 이런 형태라면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내가 측정과 관련해서 밝기 간의 상관관계 함수는 이런 꼴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양자 이론에서는. 그러면 이제 관점이 바뀐 거예요. 밝기의 상관관계 함수는 양자 이론에 따르면 형태가 달라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측정하는 거는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실제 측정할 거는 양자 이론대로 할까요? 고전 이론대로 할까요? 실제 측정하는 것은 양자 이론에 고전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양자 이론에 따르면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고전 이론이 해석하기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양자 이론이 해석하기로는 다른 형태의 폼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게 아닌 다른 형태로. 그러면 해석은 고전 이론대로 해석하는 거고 양자 이론대로 해석하는 거고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고전 이론이 맞는지 양자 이론이 맞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양자 이론에서 측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1차 결맞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검출을 두 군데서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검출기가 하나만 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요거 하나만 있었어요. 하나만 있었고 요 항라에서의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검출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두 군데에서 광전 효과를 봐야 된다라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장소에서 개별적인 측정이 각각 이루어지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여기서 곱하기 측정에 관심 있잖아요. 두 군데에서 모두 다 검출이 되는, 둘 다 그 동시에 광자가 검출에 대해서 관심. 그래서 확률을 볼 때 요 첫 번째 검출기가 익사이 스테이트에 있고 두 번째 검출기도 익사이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라 함은 익사이 스테이트가 하나 전기장의 양의 진동수 항의 평균값이었어요. 왜 그랬죠? 포톤이 없어져야 되니까. 포톤이 없어져야지 이제 검출기가 광전자를 들뜨게 만드니까, 생성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두 군데, 두 위치에서 각각 광자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두 검출기에서 광자가 없어지고, 이제 광전자가 이제 생성이 돼야 돼요. 혹은 전자가 익사이스테이트, 자유로운 상태로 광전자를 발생시켜야 돼요.
이건 똑같은 거고. 우리가 빛이 초기 상태하고 나중 상태에 대한 이 나중 관심이 없거든요. 어떤 나중 상태는 상관없이 어쨌거나 광자들이 소멸해가지고 전자들이 생기면 될 확률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를 다 없애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 아니요. 우리는 모드가 지금 현재 한 모드만 생각하고 있어요. 혹은 멀티 모드면 그 멀티 모드에 대한 전기장 연산자는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그 전기장 연산자, 아까 거기서 썼던 전기장 연산자 요걸 뜻하는 거예요. 요걸 뜻하는 거로 위치, 그러니까 검출기가 있는 위치와 연산자를 생각하는 모든 모드를 다 썸업. 아까 했던 거기에는 물론 단일 모드만 가정해놓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드가 있다면 모든 모드를 다 썸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치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는 다른 위치에 대해서 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R2T2라는 것은 모드 인덱스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익스포넨셜 펑션에서 요 페이즈에 대한 것만 바뀌는 거예요. 페이즈만 달라지는 거라 둘 사이에는 그 텐서 프로덕트 형태가 아니고 마치 그 옵저블 오퍼레이터에서는 시간만 다른 거예요. 시간만. 이제 전기장에 대한 것을 전기장 연산자인데 이 전기장 연산자는 각 모드, 내가 폴라레이션 빼먹고 안 썼는데 폴라레이션까지 넣으면 폴라레이션 넣은 전기장 연산자가 있고 여기에 모드 펑션의 시간 의존성,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솔루션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쓰여진 거거든요. 만약에 R과 그러니까 RT가 R1, T1 위치에서의 전기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K 그건 그대로 쓰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T2 이렇게 쓰면 다 똑같고 R2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R1, T1, R2, T2 바뀌었으니까 둘 사이에 커밋할까 이게 질문인 거잖아요. 커밋하지 않는다고. 커밋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서 요 위상에 해당하는 요것만 다르지, 그러니까 컴플렉스 넘버만 다르지 오퍼레이터는 그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은 커밋하지 않는다고. 얘하고 얘는 커밋하지. 문제는 얘하고 커밋하냐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는 A 연산자가 있고 여기는 A 대거 연산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둘 사이가 커밋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커밋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답이에요. 자, 극단적으로 우리가 단일 모드를 생각하고 있다. 단일 모드를 생각하고 있으면 전기장 연산자가 하나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특정 모드에 대해서. 그러면 금방 커밋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해밀토니안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시간 변화를 해밀토니안이 결정하죠. 그러면 위치가 시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젠 픽처에서. 그러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x하고 x인데 xt하고 xt 프라임하고 커밋할까요? 커밋하지 않을까요? xt하고 xt는 커밋할까요? 커밋하지 않을까요? 커밋하죠. 시간이 같으면 커밋해요. 이건 당연할 것 같지 않아요? 자, 이 경우에 커밋할까요? 커밋하지 않을까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t 프라임 빼기 xt 프라임 xt가 0이냐 이게 질문이죠. 자, 그러면 ht I 하바 x0 ht 나누기 I 하바 요게 xt고 그 다음에 xt 프라임은 e to d 마이너스 ht 프라임 I 하바 x0 e to d ht 프라임 마이너스 I 하바 이렇게 빼기 순서 바꿔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얘하고 얘하고 해서 t 마이너스 t 프라임이 들어가는 거죠. 해밀턴이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e to d ht 프라임이 먼저 있겠지? 자, 그러면 오케이. 얘하고 커밋할 것 같아요? 커밋할 것 같다고? 오케이. 내가 커밋하지 않아요. 자,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x하고 p가 있어요. 오케이? 얘가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x가 요 x0에 있었다고 해봐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x 시간체, 그러니까 t가 0일 때 입자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t초일 때 입자는 어디 있겠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좌표계를 바꿔도 되겠죠. 방금 얘기한 픽처를 좌표계를 바꿔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좌표계를 바꿔 생각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A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이 A라는 오퍼레이터의 솔루션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 다음에 그러면 A 대거라는 거의 솔루션은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러면 xt라는 것은 내가 상수에 대한 걸 빼고 a하고 a 대거를 더한 거예요. 여기 상수 벡터 빼놓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요 두 개 tt일 때 더한 거니까 e to d 마이너스 i 오메가 t 더하기 e to d i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A는 실수하고 X하고 P하고 더한 거죠. I 곱한 다음에 더한 거일 거예요. 이렇게 비례하고 대거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가 있고 이쪽에서도 X가 있죠. 그건 두 개 더하는 거잖아요. 그냥 더하는 거니까 여기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타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더하는 거니까 코사인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P는 I에다가 P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인이 되고 거기다가 I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사인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내가 잘 모르겠고 사인 오메가 t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오케이?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xt라는 것은 x0에서 코사인 오메가 t와 p0의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응? 회전 변환. 그래서 내가 t가 0일 때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였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돼요. 자, 시간이 같으면 xt와 xt가 같으면 얘는 빵이겠죠. 같으니까 어차피. 근데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면 이쪽에 코사인 오메가 t x0 더하기 사인 오메가 t p0 에다가 뭐지? 코사인 오메가 t 프라임의 x0 사인 오메가 t 프라임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하고 얘하고는 빵이 되겠지.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도 빵이 되겠지. 근데 크로스텀은 빵이 아닐 거 아니에요? 크로스텀은 빵이 아닌데 코사인 오메가 t하고 저쪽에서는 사인 오메가 t 프라임하고 x0하고 p0 커뮤레이션이겠죠? 그 다음 여기는 사인 오메가 t하고 코사인 오메가 t 프라임하고 p x0의 커뮤레이션일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커뮤트하지 않죠? 괜찮아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보면 시간에 따라 그 하이젠 픽처에서 옵저버 오퍼레이터에 대한 t초일 때 솔루션을 보면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익스포넨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갔어? 임의의 옵저버 오퍼레이터를 그냥 a라고 하고 at 이렇게 얘는 A0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런데 요 A라는 건 A0에서 시작하지만 이 해밀토니안하고 커뮤레이션 때문에 그것 때문에 A0가 아닌 그거의 컨주게이트 베리어블 같은 것들이 관여를 하게 돼요. t초일 때는 시간이 제로일 때 옵저버 오퍼레이터들 관여하는 옵저버 오퍼레이터가 x0만이 아니고 p0도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자기 자신 at가 시간이 같기만 하다면 그런 커밋하기는 해요. 이건 definitely  여기하고 어조인트 곱해져가지고 자기 자신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t하고 t 프라임이 같으면 서로 캔슬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간이 같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럼 얘는 커밋하지 않는다 거예요.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솔루션이 t초일 때 해는 제로 시간에서 자기 자신에서부터 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옵저블 오퍼레이터의 컨트리뷰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밋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커밋하지 않은 게 더 일반적이겠죠. 아주 특별한 경우만 빼고 다. 네. 커밋하면? 네. 그렇죠. 만약에 해밀토니안하고 X하고 커밋해버리면 그러면 모든 시간에서 다 커밋해요. 그리고 해밀토니안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해밀토니안하고 해당하는 옵저버 오퍼레이터하고 커밋하잖아요. 그럼 걔는 컨서브드 퀀터티잖아요. 시간 변화가 없는 물리량이에요. 오케이? 원래 그거잖아요. dt분의 da는 I 하반을 빼놓고 이거 아니에요? 커밋해버리면 얘는 그냥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으니까 A는 자기 자신하고 그냥 커밋해야죠. 왜 이 얘기로 센 거지? 나 원래는 더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더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t하고 t 프라임이 서로 다르면 같은 옵저버 오퍼레이터인데 같은 전기장인데 시간이 다르면 둘은 커밋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커밋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파라미터인 양자역학에서 얘기고 지금 여기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위치도 파라미터인 양자 장론에서 얘기고. 됐어요? 아니요. 이것도 실험은 동일한 실험이에요. 실험은 동일한데, 근데 그걸 양자 이론으로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양자 이론으로 기술을 하느냐, 고전 이론으로 기술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실험 자체는 동일한 실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두 검출기가 동시에 검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건 빛의 초기 상태와 빛의 나중 상태 에 대한 거고, 나중 상태에는 관심 없어서 다 더해버리면 그러면 초기 상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써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방금 질문했는데 를 굉장히 주의 깊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전기장 연산자 자체가 커밋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파라미터 값이 다른 거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른 게 아니라 모두가 다르다는 건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고, 이제 파라미터가 다르다라는 것은 시스템은 같은데 거기서 파라미터 값만, 시간과 위치 값만 다르다라는 걸 뜻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F와 E2-E1 i의 절대값 제곱을 f 이렇게 하면 f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하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f 와 이거잖아요. 여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캡 벡터를 벡터로, 브라 벡터를 캡 벡터로 바꾸고 이 안에 있는 오퍼레이터 해주는 거고. 그죠? 그래서 i의 E2
E2 플러스 E1 플러스 여기에 허미션 컨주게이트의 F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썸메이션 F 여기 F는 컴플리트 셋이니까 그냥 아이덴티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허미션 컨주게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퍼레이터니까 얘네 두 개 다 허미션 행렬곱에 대한 허미션은 순서 바꾸고 각각의 허미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E1, E2 순서를 바꿔야 되고 플러스의 허미션 컨주게이트 하면 마이너스로 바뀌고 얘도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렇게 돼야 된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네? 여기 approximation 물결 표시 approximation인데 원래 여기 하이 오더 텀들이 쭉 있는데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 하이 오더 텀들 그냥 다 무시했어요. 저 측정 장치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세요. 측정을 이렇게 할 때 이 측정을 기술하는 양자 이론 체계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이론에 따르면 요 측정에 대해서 검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술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네, D1에서 먼저 측정을 하고요. D1에서 먼저 측정하고 D2에서 측정하는 건데 D1에서 측정하고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D1에서 측정하고 상태가 바뀌어져 있는다고? 아니요. 여기 지금 이쪽으로 오는 모드와 저쪽으로 가는 모드는 두 모드가 다르잖아요. 두 모드가 달라요. 그 두 개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고요? 네, 여기 뭐 관여하지 않아요. 네. 자, 또 질문. 그렇죠. 빔 스플리터가 오퍼레이션이잖아요. 네. 내가 저거를 그래서 전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 픽처를 막 바꿨잖아요. 픽처를 왜 막 바꿨냐면 결국 파이널 폼 자체는 하이젠 픽처가 보기가 편해요. 생각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인터랙션 픽처나 쉐딩거 픽처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픽처를 막 바꿔가면서 했었어요. 오케이. 응?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측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잖아요. 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한 걸 보자 그랬었어요. 근데 이걸 볼 때 우리가 하이젠 픽처 같은 경우에 하고 슈레딩거 픽처하고 생각을 하면 슈레딩거 픽처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전자기학 고전 이론들은 전부 다 일종의 하이젠 픽처를 택해요. 전기장이 시간 변화, 전기장한테 있지 상태에 있지 않잖아요. 고전 이론에선 상태가 어딨어? 상태가 이 옵저블, 그러니까 다이내믹 베리어블들이 상태를 기술하는 거잖아요. 운동 상태, 그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운동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위치와 운동량이 중요하지 새로 또 다른 상태라는 게 있지 않잖아요. 고전 이론 체계에서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전부 다 이 다이내믹 베리어블들이 시간 의존성을 가져요.
양자는 조금 다르잖아요. 양자는 다이나믹 베리어블들 뿐만 아니라 상태, 양자 상태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죠? 이유는 측정이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자에서는. 자, 여튼 그래서 고전 이론은 보통 하이젠버그 픽처에 가까워요. 혹은 하이젠버그 픽처예요. 거긴 따로 스테이트라는 게 없고 다이나믹 베리어블을 기술하면 그거를 땡이니까. 그래서 다이나믹 베리어블들의 시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기술하면 돼요. 양자 이론에서는 두 가지 픽처가 있죠. 하이젠 픽처, 고전하고 비슷하게 하이젠 픽처를 생각하던가 아니면 슈레딩거 픽처를 생각하던가. 슈레딩거 픽처를 생각하면 다이나믹 베리어블들의 시간 변화에 대한 것은 없어요. 양자 상태들이 시간 변화를 모두 다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전인 경우하고 양자인 경우하고 이제 얘기한 그런 건데, 여기서 빛이 왔다. 빛이 왔고 빛이 온 애가 여기에 전기 그 전자를 들뜬 상태로 보내고 하는 거를 고전적으로 기술한다고 해봐요. 고전적으로 고전 전자기하학으로. 그러면 전기장, 전기장이 있겠죠. 전기장. 그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겠죠. 위치에 따라서도 바뀌고. 그래서 여기 도달을 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전기장이 가해져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익사이 스테이트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준 거잖아. 이 검출기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했어요. 펌핑을 한 과정에. 그래서 얘가 익사이 스테이트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하가 익사이트 됐거나 아니면 커런트가 발생했거나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커런트를 측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양자 이론에서 하이젠 픽처를 이제 쓰게 되면 그러면 곤란한 일이 생겨요. 양자 이론에서 하이젠 픽처라는 것은 옵저버블 오퍼레이터만 있지 실체는 없거든. 진짜로 일어나는 프로세스는 없고 검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무엇인가만 있는 거예요. 연산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무슨 과정이 있기만 하다면 그걸 알아낼 수 있는 검출기긴 한데, 디텍터긴 한데, 옵저버 오퍼레이터라는 게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면 그걸 검출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그 자체가 그걸 기술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 오븐이 있고 여기 마그넷이 있어서 뒤에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검출이 되는 걸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검출되는지 할 거 아니에요? 기술하는 그 무엇인가 할 거 아니에요? 오퍼레이터 하거든요. 뮤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여기에 왔을 때 뮤 제로라고 어사인하고, 여기 왔을 때 뮤 원이라고 어사인을 하고, 여기 왔을 때를 업이라고 부르고, 여기 왔을 때 다운이라고 부르고, 뮤 업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뮤 업에 더하기 뮤 다운에 다운. 옵저버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옵저버 오퍼레이터를 보고, 자, 얘는 지금 업으로 검출이 됐을까요? 다운으로 검출이 됐을까요? 얘는 가능성에 대한 거를 다 기술하긴 하지만 일종의 검출기를 대변하는 표현, 그러니까 수학적인 표현식이긴 한데, 실제로 얘가 업으로 왔는지 다운으로 왔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양자 상태를 액트를 해야지, 그러니까 양자 상태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해야지 비로소 얘가 업으로 왔는지 다운으로 왔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혹은 평균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옵저버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옵저버 오퍼레이터 자체로는 무슨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지 이제 상태하고 같이 혼합되면, 상태하고 같이 결합되면 그러면 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연산자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상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상태 자체는 기술을 해주죠. 상태는
확률 진폭의 연속들이니까 집합이니까 어떤 확률 진폭을 갖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한 예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상태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오케이? 측정할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이 상태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요 고전적인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양자 상태가 필요해요. 양자 상태가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측정할 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정보를 양자 상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슈레딩거 픽처를 써야 되겠어요? 하이젠 픽처를 써야 되겠어요? 슈레딩거 픽처를 써야겠죠. 응? 근데 고전 이론하고 양자 이론을 비교하려고 하면 하이젠 픽처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왜? 모두 다 다이나믹 베리어블의 시간 의존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고전적인 경우에도 다이나믹 베리어블의 시간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양자도 다이나믹 베리어블인 옵저블 오퍼레이터의 시간 변화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같은 그 하이젠 픽처를 쓰는 것이 유리해요. 고전과 양자를 비교할 때는. 그렇지만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슈레딩거 픽처가 더 나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슈레딩거 픽처를 수학적인 표현식은 왜냐하면 고전하고 양자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고전 양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하이젠 픽처를 써요. 옵저버 오퍼레이터를. 그렇지만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슈레딩거 픽처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이젠 픽처를 인터랙션 픽처를 쓰는 거긴 하지만 일단 슈레딩거 픽처를 이제 쓰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초기 상태에 검출기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었던 애들이 상호작용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될 확률은 얼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확률에 대한 얘기밖에 못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확률 진폭에 대한 얘기밖에 못하지만 적어도 어떤 그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시간에 따라 스테이트가 변하는 거,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고 하이젠 픽처에서는 스테이트가 바뀌지 않잖아요. 스테이트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이젠 픽처에서는 스테이트 변화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고. 아니, 알기가 힘들다고. 오케이? 이해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슈레딩거 픽처를 가지고 이 표현식을 쓴 다음에 여기까지 저 맨 밑에 있는 저 표현식을 글을 쓰고 그런 다음에 걔를 하이젠 픽처로 다시 바꾼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뭐 평균이잖아. 평균이니까 어떤 픽처를 쓰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옵저버 오퍼레이터에 대한 시간 의존성이 없었던 슈레딩거 픽처였었는데 그거를 하이젠 픽처로 바꿔서 시간에 대한 의존성으로 바꿨어요. 그럼 시간 의존성이 없겠죠. 걔네들은 처음에 준비된 그 상태들을 여기다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 해가지고 막 포톤이 다른 데로 간 거 그런 건 고려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에? 이해하죠? 아니. 자, 오케이. 슈레딩거 픽처를 쓰면 옵저버 오퍼레이터는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없을 거예요. 그죠? 위치에 대한 것도 심지어는 고려하면 곤란해요. 하여튼 위치에 대한 게 있다고 치고 그러면 슈레딩거 픽처에선 이 상태를 써가지고 평균값을 구할까요? 이 상태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할까요? 오른쪽 왼쪽? 슈레딩거 픽처에선 이걸 가지고 상태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됐죠? 하이젠 픽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이젠 픽처면 왼쪽, 오른쪽? 왼쪽 거 가지고 하겠죠. 왼쪽 거가 무슨 상태예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기 전, 하기 훨씬 전 그 상태예요. 이 빛의 인풋 상태, 준비한 상태, 검출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던 그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상태에 대해서 응? 자, 슈레딩거 픽처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요 그 시간 변화가 있었던 익사이트 스테이트,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거에 대한 걸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평균값을 구하죠.
여기는 시간 의존성이 없어요. 그죠? 없죠. 전기장 연산자 여기에는 시간 의존성이 없는 그런 형태로 이걸 구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표현식만 찾아낸 다음에 요 맨 밑에 있는 요 형태의 표현식만 찾고 그리고 요 표현식을 찾았어요. 빛의 밝기는 요거와 비례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고 나서는 빛의 밝기는 전기장을 전부 다 시간에 대한 의존성을 주고 그 다음 양자 상태에 대해서 평균 내는데 이 양자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초기 상태. 응? 나중 상태 말고 상호작용 막 하고 난 그런 상태 말고 초기 상태. 그거라고요. 그래도 같은 결과를 줘야 되겠죠? 어떤 픽처를 쓰든 상관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요거. 그래서 여기서 빈스플리터 통과하고 나서 여기서 검출이 될 때 검출이 되면 그럼 상태들이 변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니에요. 무슨 상태를 써야 된다고? 상태를 써야 된다고. 초기 상태. 하이젠버그 픽처를 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상호작용 해가지고 상태가 바뀌는 그런 거에 대한 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질문이 뭐였었죠? 그래서 빔스플리터 나서 상태가 바뀌는 거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 전 거를 써야 돼요. 예? 네. 하이젠 픽처를 쓰고 있으니까. 자, 됐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테이트는 임의의 스테이트를 다 초기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에 평균을 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2차 결맞음도는 이렇게 요 콜레이션 이게 밝기를 나타내는 거라는 걸 알겠죠? 여기 디텍터 두 개에서 각각 이제 포톤이 동시에 검출될 이벤트에 대한 거니까 밝기의 두 검출기에서의 밝기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계식이고 그거를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 꼴이 이런 꼴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 꼴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1번 검출기에서의 밝기 관련된 거고 이게 2번 위치에서의 밝기 그러니까 I1 곱하기 I2의 꼴인데 얘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1 곱하기 I2가 고전적인 경우에는 그런 꼴일 텐데 여기선 그렇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 양자 이론에서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E1 마이너스 E2 마이너스 E2 플러스 E1 플러스 얘하고 E1 마이너스 E1 플러스 E2 마이너스 E2 플러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뭐지? 얘가 I1 인텐시티에 비례하는 거고 얘가 I2 인텐시티 고전 이론 그러니까 비례 관계를 생각하면 얘가 첫 번째 검출기의 밝기의 비례 관계 두 번째 검출기의 밝기에 하고 비례 I1과 I2 이런 형태의 꼴인데 얘는 이런 형태의 꼴 상수에 대한 것만 빼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맞음 상태 임의의 단일 모드 아니라 단일 모드인 경우 포함해서 단일 모드인 경우든 아니면 멀티 모드인 경우든 결맞음 상태인 경우에는 G2 타우가 1이라는 값을 줘요. 그거에 대한 것은 그냥 쉽게 증명이 돼요. 결맞음 상태 알파라는 코헤런 스테이트를
얘가 이제 벡터로 씁시다. 멀티 모드이면 첫 번째 모드는 알파 1, 두 번째 모드는 알파 3, 뭐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첫 번째 모드의 전기장은 알파 1에 결정할 거예요. 두 번째 그 모드의 전기장은 알파 2가 결정할 거고 그런 식으로 쭉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커밋하든 커밋하지 않든 상관없이 동일한 값을 줘요. 동일한 결과를 줘요. 코어런트 스테이트라면. 그래서 결국은 시간하게 G2 이제 2차 결마짐도는 그냥 단순히 크기가 1이에요. 자, 그런데 단일 모드의 2차 결마짐도를 일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쓰면 그러면 앞서 보인 것처럼 얘네들이 이런 꼴이니까 내가 여기다 상수들을 다 빼고 E 마이너스면 네거티브 프리퀀시면 애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하고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 중에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에 비례 우리가 모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모드 인덱스는 생략했어요. 모드 하나에 대해서만 쓸게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 전기장이 또 있는 거죠. 썸메이션 필요 없다 했지. 어떤 E0 상수에다가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 뭐 이런 식인데 그 중에 이제 포지티브만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1이라는 건 T1 R1이라는 뜻인 거고 T1 R1일 때 이렇단 얘기고 이렇게 된 요거를 그냥 위상 phi i라고 쓸 수 있겠죠. 위상 i가 있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E0의 상수 위상 phi i인 거 빼고는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 상수는 여기 곱해져야 되겠지만 그거 빼고는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 플러스 포지티브 프리퀀시일 때 네거티브 프리퀀시일 때는 대거 또 여기서도 대거가 있는 거고 요거 빼고 요거 곱해지는 거겠지. 그 다음에는 뭐지? 뭐야? 포지티브 프리퀀시니까 A 이거에 대한 평균값에 비례한다는 게 돼요. 응? 좀 전에 썼던 그러니까 I1과 I2에 대한 밝기 얘는 E1 마이너스 E1 플러스 마이너스 E2 플러스 그런데 얘는 A 되고 얘는 A 얘는 A 되고 얘는 A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하고 밑에하고 단일 모드에서만 보면 단일 모드에서 위에하고 밑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양자니까 순서에 민감하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두 개가 순서를 바꿔 쓴 거에 불과하지만 그렇지만 양자에선 그거에 민감하게 만들어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순서를 것은 커뮤니레이션을 이용한다는 건데 A 대거의 커뮤니레이션 1이거든요. 그러니까 A 대거 빼기 A 대거 A는 1인 거고 A 대거 A는 A 대거 빼기 1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A 대거 A 대신 그래야 되겠죠? 상수에 다시 쓰면 A 되고 A 이건데 이걸 A 되고 빼기 1 이렇게 쓰면 얘는 A 되고 A 되고 A 빼기 A 되고 A의 평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넘버 오퍼레이터 N, 얘도 넘버 오퍼레이터 N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N제곱
의 평균 빼기 n의 평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원래 고전적인 경우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보면 얘는 에 대한 평균이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표현에 비해서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전 표현에서 만큼을 한다라는 걸 뜻해요. 뭔가를 빼니까 뭔가를 뺀다 이거죠. 하여튼 자 그러면 그걸 표준 편차로 바꿔서 썼어요. 표준 편차는 델타 n 제곱이 n 제곱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요거 대신 이제 표준 편차를 바꿨을 거니까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n 제곱 평균은 델타 n 제곱 더하기 n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얘기한 요 평균의 제곱은 여기 분모가 평균의 제곱이잖아요. 분모가 평균 제곱이니까 그거 해서 1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괜찮죠? 바꿔야 돼요. 더멀 스테이트인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은 요 2차 결맞음도를 결정하는 것은 평균값 여기도 평균값 여기도 평균값인데 평균값과 표준편 넘버 그러니까 밝기에 대한 평균에 대한 결맞음도를 결정해요. 자, 그러면 이제 흑체 복사인 경우에 그 경우에 대해서 예를 하면 얘는 2의 값을 줘요. 그러니까 타우가 0일 때 시차가 빵일 때 그럴 때 2에 고 그다음에 고전 이론인 경우에는 우리가 G2 제로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썼었잖아요. 그 G2와 이 G2는 다른 거죠. 표현식이 다른 거예요. 동일한 건 아니야. 고전 이런 표현식을 따라야 되는 거고 고전 이론에 대한 표현식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거가 시차가 빵일 때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됐어요. 양자 이론인 경우에는 이 표현식에 따르면 시차일 때 1 플러스 어쩌고 이런 값을 줘요.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다로 했으니까 얘가 1을 있고 얘가 0보다 작으면 그럼 1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으려면 밑에는 그러니까 항상 양수니까 위에가 0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델타 n 제곱이 그러니까 광자수 음수 값이니까 여기가 1보다 작아지겠죠. 이 평균의 루트 마찬가지 얘기죠. 보다 작으면 그러면 1보다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전 이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양자 이론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양자 특성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두 개는 표현식이 다른 거니까 뭐 수학적으로는 둘이 다를 수 있어요. 문제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실험과 얘가 의미하는 실험이 고전 이론이 의미하는 요 표현식에 대한 실험과 양자 이론이 얘기하는 요 표현에 대한 실험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실험에 대해서 각 이론이 나타내는 표현식이 다른 것 뿐인 거지. 물리적인 의미는 동일한 거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요 값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시차가 빵일 때 결맞음도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고전 이론하고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이론도 그런 걸 예측하긴 하는데, 근데 얘가 고전 이론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전 이론에 따르면 양자 이론에서만 그것이 예측 가능한 거고 예측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안티번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안티번칭으로 부르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여지껏 다 설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 G2가 1보다 작게 되는, 요 1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를 했죠. 밝기를 측정했는데 그 주변에서 광자를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될 거예요. 처음에 저 그림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 아래 빨간색이 설명이 안 됐었던. 그렇죠.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고전 이론을 설명이 안 됐었던 그 부분이에요.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가 양수가 되느냐 음수가 되느냐 같아지느냐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포아소니안이면 그러면 1이 되겠죠? 코헤런트 스테이트가 제곱이 평균과 같아지는 그런 경우를 포아소니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슈퍼포아소니안은 표준 편차가 더 큰 거를 얘기해요. 평균값보다 표준 편차,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평균보다 커지는 그런 경우를 슈퍼포아소니안이라고 부르고, 반대인 경우 베리언스가 서브포아소니안,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보다 큰 값을 보통 슈퍼라고 불러요. 어떤 기준인데 그거보다 작은 값을 서브라고 불러요. 흔히.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그걸 슈퍼 마이크로미터 그렇게 부르진 않는데, 하여튼 그거보다 작은 거,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사이즈는 서브 마이크로미터라고 불러요.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부른다. 자, 그래서 광자수가, 예를 들어서 광자수가 1이라면 1로.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얼마일까요? 언서튼티는, 광자수에 대한 언서튼티는 빵이죠.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빵이 되겠죠. 그래서 G2 값이 0이 돼요. 시차가 빵일 때 G2 값은 빵. 그럴 때 안티번칭이라고 부른다. 그게 완벽한 안티번칭. 수가 1이 아니라 2면, 광자수가 2면 광자수에 대한 불확정도는 얼마예요? 빵이에요. 평균값은 2개니까 2. 여기도 2개니까 2인데 제곱이어서 4면 4분의 2, 2분의 1. 그러니까 1 빼기 2분의 1 해서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광자수가 2개면 그러면 G 값은 2분의 1이 된다. 광자수가 3개면, 광자수가 3개면 3분의 1을 빼는 거니까 3분의 2 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제 그거를 반응이라고 부르고, 실험은 이제 글라우버가 60 몇 년도에쯤에 글라우버가 예측을 했었고, 77년이면 너무 늦는데? 왜 77년이지? 70년인 것 같았는데. 하여튼 네, 킴블이라는 사람이, 킴블은 굉장히 유명한, 양자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만델 교수가 있어요. 만델 교수의 제자, 굉장히 수제자인 이제 킴블이라는 교수인데, 그때는 학생이었겠지. 이 이제 77년도에 나트륨 원자,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원자에서부터 이 캐비티 QED예요. 원자 물질에서부터 펌핑을 해서, 이 펌핑한 게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으로 나온 빛을 따다가 걔 가지고 안티번칭 실험을 했어요. 원자에서 나온 빛은
원자에서 나온 빛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아, 가스에서 나오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그 뭐지? 가스가 아니라 고체 아니요. 고체 말고 원자 가스가 아니까 가스는 가스인데 네, 하여튼 네, 그거 가지고 한 실험이에요. 원자에서 나온 자발 방출한 빛을 가지고 따다가 이제 체크한 한번 찾아봐요. 실험 논문을.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한 학기 동안 했었던 것들을 이제 좀 요약을. 아, 혹시 질문 있어요? 요약하기 전에? 네. 다시. 전기장 제곱. 예, 예. 이거요? 예, 예. 뭐야? 내가 얘기한 거? 네. 네? 2차 결맞으면 왜 제곱이냐고? 전기장 제곱. 네.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리터럴 그건 뭐지? 문자 고지 곧대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서로 다른 거네. 다르니까 제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나보고 대답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지곧대로 그런 뜻으로 한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고지곧대로 방금 한 질문을 내가 다시 해볼게요. E2 마이너스 E2 플러스가 있는데 얘가 제곱인가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는 서로 다른 건데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상관관계? 네. 그러니까 에 대해서 원의 플러스와 원의 마이너스는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오케이. 그거 따져야 된다고 주장합시다. 따지면 돼. 자, 2차 결맞음. 지금 고전적인 경우에는 전기장의 제곱이잖아요. 전기장의 절대값 제곱이잖아요, 사실은. 절대값 제곱. 그죠? 밝기, 인텐시티라는 것. 의 제곱, E1의 제곱, E2의 제곱.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2차 결맞음 함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이제 본 것처럼 아니 I1과 I2의 곱. 오케이. 그걸 2차 결맞음 함수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있다. E1의 제곱이 아니네요. E2의 제곱이 아니네요. 얘를 2차 결맞음 함수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니, 아까 정의했던 고전적인 경우의 결맞음 함수와 요 함수를 동일시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일단은 내가 더 하려고 했었던 얘기는 저기 스퀴즈 스테이트가 빠졌고 압축이 빠졌고, 다음 하나가 쿼지 프로버빌리티, 그러니까 준 확률 분포 함수 혹은 가짜 확률 분포 함수, 뭐 그렇게 할까요? 가짜 확률 분포 함수 그러면 뭔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준 확률 분포 함수에 대한 거 두 가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걸 못 해가지고 조금 아쉽고, 뭐 그거는 원래 그런 거잖아. 이광호 교수님 강의를 들은 적 있어요?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이광호 교수님이 양자광학 수업을 하셨을 텐데 아마 다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그리고 분야는 지금 그러니까 양자광학, 글쎄 그건 관점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양자광학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맞냐라고 하는 거냐면, 빛이 여러분들이 아는 물질 중에 가장 제어를 잘 할 수 있는 물질이, 그러니까 물리 시스템이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굉장히 정밀하게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양자와 관련된 그 어떤 실험 같은 경우에 가장 프론트에 서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입자 가속기 가지고 막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는 실험들은 양자 이론과 관련된 양자와 관련된 실험이 있긴 하지만 정밀도가 무지무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프리시전, 언서틴티 뭐 이런 거, 프리시전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에 비해서 빛을 가지고 하는 실험은 정밀도가 무지무지 높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력파 실험 같은 경우에도 빛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력파 실험하는 게 뭐냐면, 중력파가 있다면 그 어떤 물질을 떨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중력파라는 것은 중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크기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어떤 물질이 있는 곳에 중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떨릴 거 아니에요. 요 살짝 떨고 있는 거를 측정하자는 거거든요. 변이가 살짝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오실레이트 할 텐데, 내가 힘을 주고 이렇게 오실레이트 하는 거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측정하자는 건데, 그 측정을 위해서는 빛을 쓰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양자광학. 현재 지난번에 했던 중력파 실험은 나는 그게 스퀴즈 스테이트를 쓴 건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때 했을 때는 스퀴즈 스테이트를 안 쓰고 한 실험이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라이고가 셧다운 됐고 다시 이제 시작할 텐데,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스퀴즈 라이트를 이용해서, 양자광학을 이용해서 보다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이유도 이제 한 가지 셋업을 하는 이제 그것도 이유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라는 건데, 하여튼 빛은 굉장히 정밀한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리고 그 자체로도 굉장히 정밀한 이제 무엇인가 제어를 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이제 좋은 도구고,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양자광학에서 중요했던 것은 결국은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고, 이제 물론 양자까지 포함하면 플랑크에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광량자설에 대한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장론으로 넘어간 거, 양자장으로 넘어간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글라우버의 티어리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버가 뭐라고 했냐면, 측정이라는 거를, 측정 장비를 갖다 놓고 과정을 온전히 기술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빛에 대해 우리가 새로 이해하게 된 측면이 측정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자 광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이 뭐냐면 아까 뭐 스피스라이트 뭐 하긴 했는데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쿼지 프로버비리티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하면서요. 그래서 준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을 계산하고 측정하고 하는 일을 하면서 고전적인 확률 밀도 함수와 준확률 밀도 함수가 서로 다른 차이점을 보이거든요.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차이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빛에 대해서 양자 특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해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다음에는 정보학이에요. 양자 정보학. 정보학 관점에서 빛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뷰를 바꿔감으로써 새로운 관점으로 그 대상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양자 이론 나왔으니까 땡이네 이게 아니라 이제 지상에서 볼 때 하고 땅바닥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하늘 위에서 위성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사람 사는 거 찍었을 때 보이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형태가. 그러니까 새로운 그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성질 같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은 거냐면 이해가 깊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표현, 내가 좋아하는 거긴 한데 하는 얘기긴 한데, 자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관점이라 하면 한 가지 앵글을 뜻해요. 어떻게 보이죠? 이걸 숨겨놨어야 되는데 원처럼 보이잖아요. 컵을 이렇게 보면 원으로 보여요. 원이라는 한 면을 본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특성이겠죠? 자, 이거 어떻게 보이죠? 사각형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면, 여러 가지 특성, 특징, 여러 가지 그 성질 같은 것들을 봐야지 온전히 이 컵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컵 살 때도 옆에 진열되어 있는 그 부분만 딱 보고 이 컵 사야지 이래요? 그러진 않잖아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가격도 보고 뭣도 보고 깨지는 것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비로소 컵에 대해서 잘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물리학도 어떤 관점, 이 관점, 뷰라는 것은 결국은 이론이에요. 어떤 이론, 어떤 관점으로 이제 보느냐, 그것이 우리한테 다른 이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다른 이해를 통해서 더 새로운 관점에 더 좋은 이론을 만들어낼 수, 혹은 개발한다는 표현을 싫어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양자 광학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발전 방향이 양자 정보학이라는 그런 정보학 관점으로 양자와 정보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건 알죠? 양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측정이에요. 양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측정이에요. 다른 것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확률, 진폭 뭐 이런 거, 중첩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거보다 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측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측정을 대충 해도 됐었거든요. 측정을 대충 해도 된다는 게 대충 얘기해도 됐었거든요. 그래도 측정을 할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하고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측정을 대충 얘기하면 안 돼요. 양자 현상이나 양자 세계에서는 측정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중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언서튼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양자하고 정보학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측정을 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그 해당하는 물리 시스템의 특성,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양자 이론 자체가. 근데 정보학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자료가 널려져 있지만 그 널려져 있는 자료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안다라는 그 측면이 정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측면이. 그러니까 내가 자료들이 막 뭐가 널려져 있는데 그 널려져 있는 건 별로 하나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 인식이 됐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된다가 정보학이 갖는 양자 물리학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죠. 측정해야지 비로소 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안다. 그러니까 물리학과 정보학이 합쳐지게 된 새로운 융합된 형태의 양자 정보학이라는 이론이 제안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 개가 비슷한 특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공유하는 게 많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정에서 이제 그 양자 현상이나 자연 현상을 새로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이제 양자 정보학이고요. 양자 정보학이 지나서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종류의 뭐 관점, 물리에서 관점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난 한 20-30년 해왔었던 거고, 이미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나이가 들었지. 또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생각해내야 되겠죠. 자, 그 얘기는 아까쯤 뭘 하려고 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샜는데, 책 얘기하는 바람에 샜는데, 누가 뭘 얘기했었죠? 그 얘기는 방금 한 거고. 그 전에 또 누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자, 질문을 거꾸로 되짚어 갑시다. 누가 먼저? 제일 마지막 질문한 사람이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무슨 질문했어요? 이상한데 2차 결말지. 뭐 하나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책이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샜는데. 네. 자, 됐고. 기억 안 나는 거 생각해봐야 소용없고. 자,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빛을 양자역학적으로, 양자물리학적으로 기술하는 그러한 이제 이론 체계를 생각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빛을 양자적으로 기술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양자 장론을 취하는 입장이고, 상대론적인 이유 상대론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유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 변수 관측량, 여기서 양자 변수,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제 관측량이 위치나 운동량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기장이든 전기장, 자기장이면 자기장, 벡터 포텐셜 장이면 벡터 포텐셜 장, 그 장의 크기하고 위상이 관측량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자 역학과 이 원자하고 빛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준고전 이론을 하긴 했는데, 라비 오실레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디스커스를 했어요. 그래서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있으면 그 에너지 준위 사이에 확률 진동, 확률 진폭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걸 라비 오실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이제 빛과 상호작용, 고전 빛이 그러한 원자에서의 그 두 준위 사이를 확률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게 라비 오실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풀리 양자 이론, 풀 퀀텀 티어리로 원자하고 빛의 상호작용에서 진공 요동, 그러니까 빛 모드의 진공 요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원자가 광자를 자발 방출할 때 원자가 빛의 진공과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그 결과로, 다시 말하면 전자기파 모드가 원자에다가
자극을 주는데 진공 상태에서 자극을 주는데 그 자극이 그 자발 방출의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그 메탈 플레이트가 있으면 그 두 메탈 굉장히 얇은 금속 방막이 있으면 걔네들이 서로 진공 요동에 의해서 서로 attractive force, 그러니까 attractive force가 뭐야? 인력을 이제 인력 현상, 인력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걸 카시미어 이펙트라고 부른다. 그런 게 있었고, 네, 빛의 1차 간섭은 결맞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1차 결맞음은 전기장 상호관계,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방자는 그 자기 자신 스스로와 간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을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결맞음 상태에 대한 것은 가장 고전적인 양자 상태로 결맞음이 가장 고전적인 경우하고 가장 유사한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차 결맞음에 대한 것은 밝기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응집과 같은 것은 고전적인 빛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특성인데 그에 반하는 안티번칭, 반응집과 같은 그런 것은 고전 빛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양자 빛의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안티번칭이 그렇게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양자 이론이 맞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꼬리에서 꼬리를 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시작을 양자 이론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양자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몰라요. 그냥 양자 이론으로 해서도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더라 뭐 이런 정도인데, 근데 이때 가정이 뭐냐면 양자 변수들, 관측량들이 불연속이라는 거잖아요. 관측량들이 장들이 불연속이다를 증명하는 얘기가 이 안티번칭이에요. 그래서 안티번칭이 얘기됨으로써 양자 광학의 일관성이 일종의 완성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학기 동안 질문 있어요?